대전, 세종, 충남 현안과 이슈를 진단하는 5시엔 대세남. 안녕하십니까. 5시엔 대세남 김영철입니다. 2025년 을사년 새해를 맞이했습니다. 1월 1일 해만 바뀌었을 뿐 어찌 보면 매일 반복되는 평범한 일상이지만 그럼에도 많은 사람들이 새해를 기다리는 것은 어제보다 나은 내일을 꿈꾸기 때문일 겁니다. 지난 해를 돌아보면 수많은 사건과 때론 지우고 싶었던 이야기들을 더 많이 담아냈던 한 해가 아니었나 싶고요. 한강 작가의 대한민국 최초 노벨 문학상 수상으로 본 희망과 비상계엄이란 공포, 제주항공 여객기 참사에서 느낀 절망이 교차한 시간이었습니다. 그리고 이념 진영을 나누고 이분법적인 흑백 논리를 적용해 혐오와 갈등을 조장하는 일도 참 많았던 것 같은데요. 어쩌면 정부와 국민, 이해 집단 간 소통이 부재한 채 서로를 이해하지 못해서 생긴 결과가 아닐까 싶습니다. 을사년 올해는 푸른 뱀의 해입니다. 푸른 뱀은 치유와 풍요를 의미한다고 하죠. 2025년에는 우리 사회의 상처를 치유하고 화해를 이루어가는, 갈등을 넘어 공존으로 가기 위해 서로 소통하고 따뜻한 공감을 주고받는 일이 많아지기를 바랍니다. 오늘 방송은 사전 제작된 녹음 방송입니다. 청취자 여러분께 양해 부탁드리면서 1월 1일 수요일 5시엔 대세남 시작합니다. 다섯 시엔 대세남은 여러분의 참여와 제보로 이루어집니다. 단문 50원, 장문 100원의 유료 문자 샵 2309번, KBS 대세남 유튜브 채널과 페이스북, 카카오톡 채널 5시엔 대세남으로 참여와 제보하실 수 있습니다. 선정되신 분께는 모바일 상품권 보내드립니다. 여러분의 뜨거운 관심과 제보 기다리겠습니다. 키워드로 보는 뉴스 브리핑부터 만나보겠습니다. 아힘TV 정진호 PD 나와 있습니다. 정 PD 어서 오십시오. 네, 안녕하십니까. 정진호입니다. 네, 오늘의 첫 번째 키워드 알아볼까요? 네, 첫 번째 키워드는 2024년 10대 뉴스입니다. 예, 그때가 왔군요. 네, 예. 2024년 한 해를 결산하는 일명 10대 뉴스가 이제 지난 연말에 속속 발표가 됐습니다. 예. 저희 5시엔 대세남에서도 매해 초에 이제 직전에 10대 뉴스를 소개해드렸는데요. 오늘도 역시 이제 지난해 여러 기관이 발표했던 10대 뉴스를 소개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예. 지자체가 발표하는 10대 뉴스는 홍보성이 좀 짙은 데 반해서 시민사회가 발표하는 10대 뉴스는 비교적 비판적 이슈가 좀 많이 담겨 있습니다. 네, 맞습니다. 이게 지난해에도 좀 비슷한 양상을 보였는데요. 예. 먼저 대전시가 발표했던 2024년 10대 뉴스입니다. 대전시는 지난 12월 4일부터 13일까지 온라인 투표를 통해서 이제 10대 뉴스의 순위를 결정해 발표했는데요. 예. 이 가운데 다둥이 아빠가 된 꿈돌이, 꿈씨 패밀리, 꿀잼 대전을 높이다가 1위를 차지했고요. 예. 하나이그스 세둥지, 베이스볼 드림파크 완공 눈앞이 이제 2위, 그리고 대전 도시철도 2호선 착공, 이제는 친환경 수소 트램 시대가 3위를 차지했습니다. 그 밖에 5개월 연속 전국 브랜드 평판 1위를 차지한 꿀잼 도시, 바람탄 대전, 도시 브랜드가 빛났다가 4위고요. 예. 시민 수건 해결, 유성 복합터미널 착공이 5위, 2024 대전 영시축제 200만 명 방문 인기 고공행진이 6위, 청년이 정착해 살기 좋은 대전이 7위고요. 그리고 글로벌 혁신 신약 중심지 바이오 특화단지 선정이 8위, 별빛이 흐르는 대전 3대 하천 야간 경관 사업 완공이 9위고요. 그리고 전세 사기 피해 대응 총력 전세 피해 지원 센터 운영이 10위를 차지했습니다. 예, 역시 시정 홍보성에 가까운 소식들이 10대 뉴스로 선정됐습니다. 네, 하지만 시민사회가 발표한 10대 뉴스는 좀 결이 상당히 달랐는데요. 예. 먼저 이제 환경단체가 꼽은 10대 뉴스를 좀 소개해드리겠습니다. 대전 충남 녹색연합과 대전 충남 생명의 숲, 그리고 대전 환경운동연합이 10대 뉴스를 공동으로 선정을 했는데 예. 1위는 금강 영산강 보처리 방안의 위법적인 취소와 세종보 재가동 예고에 맞선 세종보 상류 천막 농성이 차지했습니다. 대청댐부터 금강 하구뚝까지 녹조 심각이 2위고요. 예. 기후위기 대응안인 기후위기 가중시키는 청양 지천댐 포함 14개 댐 건설 반대 투쟁이 3위, 충청인의 식수 위협하는 대청호의 대규모 골프장 건설이 4위고요.
대전시 보물산 프로젝트, 민간투자 유찰 등이 난항, 대전시 자체개발 무리수가 5위를 차지했습니다. 그밖에 홍수 예방 근거와 효과 없는 하천 대규모 준설과 둔치, 무분별한 시설물 조성 계획이 6위고요. 예. 전력자금률, 재생에너지 보급률 최하위 대전시, 재생에너지 확대 계획 전무 이게 7위고요. 갑천 국가습지 지정 이후 방치, 불법 행위는 여전, 보호 지역 확대는 무관심이 8위입니다. 그리고 가로수 무분별한 가지치기와 잦은 교체 문제, 도시숲인 가로수에 대한 통합 관리가 필요. 이게 9위고요. 예. 그리고 대전 오월드와 사설동물원의 동물권 확보를 위한 정책 방향 변화가 10위를 차지했습니다. 예, 아무래도 이 환경 관련 뉴스들이 줄을 차지했고 또 다른 시민사회단체가 10대 뉴스를 발표한 곳 있나요? 네, 그리고 평소 지역 언론을 모니터하는 대전 충남 민주언론 시민연합도 전체 회원 투표를 거쳐가지고 10대 뉴스를 선정해서 발표했습니다. 예. 1위가요. 거창했던 보문산 개발 계획 결국 시민 열세로가 선정됐고요. 2위는 비상계엄 선포 후 11시간 행적 묘연했던 이장우 대전시장. 대전 영시축제 평가 극과 극이 3위입니다. 예. 그리고 성추행 혐의 동료 의원 징계 거부한 대전시 의회, 그리고 대대적으로 홍보했다가 결국 없던 일로 스타벅스 리저브 로스터리 매장 유치가 공동 4위를 차지했습니다. 예. 또 이제 상습 침수 구역에 시민 열세 158억 원 들여서 야외 물놀이장을 결국 잠정 중단된 갑천 물놀이장이 6위를 차지했고요. 예. 너무나도 달랐던 대전 중앙로 지하상가와 성심당을 대하는 대전시의 태도가 7위, 제9대 후반기 대전시의회 원구성 파행 장기화가 8위고요. 예. 그리고 동상 사몽 충청광역연합과 지역 주민 무시한 이동환 전 대전 중구 부구청장의 꼼수 출마가 각각 9위와 10위를 차지했습니다. 예, 이 내용은 올 한 해 저희 방송에서 전해드렸던 주요 뉴스 상당수가 민원연이 선정한 지난 10대 뉴스에 포함이 됐군요. 네, 아무래도 민원연이 지역 언론을 모니터하다 보니까 좀 예. 그런 부분이 있는 것 같습니다. 이렇게 지난 한 해도 우리 지역에 여러 사건 사고가 있었는데요. 올해에는 그 나쁜 소식보다는 좋은 소식을 더 많이 전해드릴 수 있는 그런 한 해가 되면 좋겠습니다. 예, 저도 그러길 바라겠습니다. 자, 두 번째 키워드 알아보죠. 네, 두 번째 키워드는 안전에 온 힘을 다해주길입니다. 예, 무엇에 관한 이야기입니까? 네, 대전 도시철도 2호선 트램이 본격 추진되고 있죠. 예. 이 친환경 교통수단이라면서 수소 트램이 결정돼 현재 이제 열차가 제작되고 있는데요. 근데 이제 수소 트램에 여러 장점이 있긴 하지만은 동시에 우려되는 점도 많아서 이게 보완이 필요하다 이런 지적도 함께 나오고 있습니다. 예, 특히 고가의 배터리 교체 비용이라든지 또 안전상의 문제가 없도록 철저히 설계해야 한다 이런 지적이 많이 나오고 있죠. 네, 맞습니다. 이런 가운데 얼마 전 그 수소를 이용한 교통수단의 폭발 사고가 있었습니다. 예. 지난달 충북 충주시에서 있는 한 수소버스 그 충전소에서 폭발 사고가 났는데요. 예. 충주시가 운행하는 시내버스가 이 수소 충전을 마친 다음에 곧바로 이제 폭발을 해가지고요. 유리창이 깨지고 엔진을 감쌌던 그 차체가 심하게 훼손됐다고 합니다. 차체가 심하게 훼손됐다면 상당히 큰 폭발 사고였나 보네요. 네, 그 버스 운전 기사가요. 수소 26kg을 채운 다음에 충전기를 분리를 했고요. 예. 그런 다음에 버스에 올라타서 시동을 걸고 약 10초 만에 이제 폭발 사고가 났다고 하는데요. 예. 버스 뒤편의 엔진 쪽에서 폭발이 시작이 됐는데 안타깝게도 그 차량을 살펴보던 이 충전소 직원이 파편에 얼굴을 맞아가지고 크게 다쳤다고 하고요. 예. 또 버스 기사하고 정비사도 각각 이마와 목을 다쳤다고 합니다. 다행히 화재까지는 번지지 않았다고 하는데요. 하지만 폭발 충격으로 충전소 사무실 유리창하고 충전기 남은 2대도 파손됐다고 합니다. 예, 시설물은 물론이고 인명 피해까지 발생을 했다는 이야기인데 수소버스가 도입된 지가 그리 오래되지 않았으니까 그렇게까지 노후된 차량은 아닌 것 같은데 이런 사고가 발생했습니다. 네, 사고 버스가 2022년 8월에 출고된 차량이라고 하니까요. 이게 노후 차라고 보긴 좀 어렵겠죠. 신차네요. 네, 그런데 사고가 나기 전에요. 예. 이 계기판에 F 경고등이라는 게 떴다고 합니다. 그래서 이제 버스 업체가 차량 제작사에 문의를 했고요. 제작사가 이 충북 음성군에 있는 서비스센터 입고하라 이렇게 안내를 좀 했다고 합니다. 예. 그래서 이제 서비스센터 가려고 충전소 들렀다가 이런 사고가 발생한 거라고 합니다. 서비스 센터를 가기 위해서 필요한 연료를 충전하다가 사고가 발생했다 이런 말씀이신데 F 경고등이라고 말씀해 주셨습니다. 그게 어떤 고장을 뜻하는 겁니까? 네, 수소 버스는 이제 수소를 이용해서 자가 발전을 하고요. 그 동력으로 운행되는 시스템인데 예. 이 F 경고등은요 발전 관련 주요 부품인 스택이라는 부품이라고 합니다. 그 부품 이상으로 생길 때 점등되는 거라고 합니다. 예. 이 사고 직후에 이제 가스안전공사가 차량 내부에 있는 수소 이 저장 탱크하고 압축기 확인을 해보니까 이 가스 누출은 없었던 걸로 확인됐다고 하거든요. 예. 자동차 내부 문제이기 때문에 이제 추후 원인을 조사할 예정이라고 합니다.
예, 고장 원인을 정확히 밝혀야겠지만 이렇게 폭발 사고가 발생하고 나면 그만큼 수소버스 이용하는 시민들의 불안감이 커질 수밖에 없겠네요. 당연히 그렇겠죠. 지난 2013년에 우리나라에서 이제 수소 자동차가 처음 출시가 됐고요. 예. 그 이후엔 처음 발생한 사고라고 하니까 이게 충격이 더 클 수밖에 없는데요. 예. 특히 이제 수소 하면은 수소폭탄 이거 연상하시는 분들이 많아서 예. 아무리 안전하게 제작한다고 해도 실제 폭발 사고가 발생했기 때문에 시민 불안이 좀 당연히 커질 수밖에 없을 것 같습니다. 예, 다행히 화재로 이어지진 않았다라고는 하지만 대형 사고로 이어질 수 있었던 만큼 철저한 안전 관리가 필요해 보입니다. 네, 특히 이제 대전 도시철도 2호선 트램 이거는 수소 버스보다 훨씬 더 크고 또 자주 운행될 예정이니까요. 예. 대전시도 이제 안전 대비에 더욱 철저하게 신경을 써야 할 것 같습니다. 예, 오늘 소식 여기까지 듣도록 하겠습니다. 키워드로 보는 뉴스 브리핑 아힘TV 정진호 PD였습니다. 고맙습니다. 고맙습니다. 다섯 시엔 지역의 이슈와 현안을 진단합니다. 5시엔 대전, 세종, 충남 지역민의 목소리를 듣습니다. 5시엔 시사라디오, 5시엔 대세남이 있습니다. 집중 인터뷰 이어집니다. 2024년 지난 1년간 부동산 시장에선 어떤 이슈들이 관심을 끌고 큰 영향을 미쳤을까요? 오늘 이 시간 지난 2024년 부동산 시장은 어땠는지 되돌아보면서 2025년 새해 달라지는 부동산 제도는 무엇인지 새해 부동산 시장의 전망까지 짚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대전과학기술대학교 부동산 재테크과 학과장이신 박유석 교수와 말씀 나눠보겠습니다. 박유석 교수님 안녕하십니까? 네, 안녕하십니까? 네, 오랜만에 인사를 드리는데 학과장님이 되셨군요. 축하드립니다. 예, 감사합니다. 네, 새해 복 많이 받으시고요. 새해 복 많이 받으세요. 2024년 부동산 시장을 한번 곱씹어 보면 정부의 공급 확대 정책, 금융 규제 강화 이런 것으로 집값 잡기에 나섰는데 부동산 시장 안정화는 찾지 못했다 이런 평가가 나오고 있습니다. 교수님께서는 지난해 부동산 시장 어떻게 정리하시겠습니까? 네, 지난해 상하반기를 통틀어서 어떻게 보면 부동산 시장을 이제 관통하는 핵심 키워드를 주택 공급 부족이었다라고 좀 할 수 있을 것 같은데요. 예. 이번 정부 같은 경우는 이제 출범 이후에 매년 공급 대책을 좀 내놨습니다. 그런데 공급 대책에 어떻게 현실적으로는 많이 나타나지 못했죠. 그래서 예. 가시적인 공급 증가로는 이어지지 않았는데 이러다 보니까 이제 공급 불안에 대한 우려가 좀 커졌고요. 예. 작년이죠. 이제 1월하고 8월 두 차례 이제 굵직한 부동산 정책을 좀 펼치면서 주택 공급을 확대하고 또 집값을 좀 안정화시키는 노력을 좀 했어요. 예. 그런데 공급 대책 같은 경우는 좀 일관적으로 좀 추진되었다고 좀 볼 수가 있는데 예. 다른 측면, 즉 금융 쪽에서는 오히려 이제 공급에 좀 부정적인 요인으로 좀 작용을 좀 했거든요. 네, 그래서 스트레스 DSR이 2단계가 시행이 좀 됐고요. 예. 또 은행에서는 이제 가계대출을 좀 규제를 많이 했어요. 그리고 어떻게 보면 이제 주택 청년이나 좀 유리한 대출인 디딤돌 대출 같은 것도 개편이 좀 되면서 어떻게 보면 시장의 현실과 정부의 정책의 어떤 괴리감이 좀 있었다라고 좀 볼 수 있을 것 같아요. 예. 그래서 공급 대책 같은 경우는 살펴보면 이제 일시대 측에서 이제 오래된 아파트, 우리 재건축 아파트 있잖아요. 예. 안전 진단이 없이 이제 재건축을 할 수 있도록 좀 해줬고 88 대책에서는 이제 서울 및 인근 지역에 이제 그린벨트 해제를 한다 그랬어요. 그래서 8만 가구 이상 대규모로 좀 공급을 하겠다라고 좀 했고 대출 규제 같은 경우도 아까 말씀드린 대로 지난해 9월부터 이제 스트레스 DSR 이제 2단계 적용이 좀 발표가 되면서 진행이 좀 됐습니다. 그래서 대출은 좀 잘 안 되고 공급도 계획만큼 잘 안 됐다라고 좀 할 수가 있을 텐데 또 하나 우리가 볼 수 있는 거는 어떻게 보면 과거에는 신축에 대한 부분, 예. 네, 그 부분이 이제 매매 시장하고 같이 맞물려 좀 갔단 말이에요. 근데 작년 같은 경우는 신축 선호 현상이 좀 두드러졌어요. 예. 이거는 아무래도 이제 기존 아파트보다는 이제 신축 아파트가 아무래도 가격이 아직까지는 저렴하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가격 상승의 여지가 신축 쪽에 더 있다라고 좀 시장은 판단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예. 그런데 이제 정부의 이런 여러 정책들이 오히려 부동산 시장을 양극화시키고 있다, 이걸 부추기고 있다 이런 이야기들도 나오고 있는데요. 어떻게 보십니까? 결과적으로 좀 현상적으로 좀 보면 지난해 부동산 시장 같은 경우 서울을 중심으로 한 수도권 비수도권으로 이제 양극화가 됐다고 좀 볼 수 있을 것 같아요. 예. 물론 서울 내에서도 그래요.
강남 우리가 아는 지역들 많이 급등하는 지역들이 주로 올랐고 그 외의 지역은 뭐 그렇게 많이 안 올랐다는 얘기도 하는데 예. 어쨌든 전반적으로 본다면 수도권과 비수도권의 양극화 현상이 좀 나타났다라고 볼 수가 있을 것 같아요. 예. 그래서 우리가 주택 종합 매매 가격 지수라는 게 있습니다. 이게 한국부동산원 지수인데 예. 평균적으로 본다면은 96.37이에요. 근데 수도권은 96.95 그리고 서울은 99.73이에요. 아. 그래서 지수로만 본다면 뭐 서울과 수도권은 매월 상승하고 있다라고 볼 수 있고 지방 같은 경우는 이제 하얀 곡선을 그리고 있다라고 좀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뭐 이 지수 같은 경우는 이제 매매 가격이 낮을수록 지수가 좀 낮게 나는 경향이 좀 있거든요. 예. 그러니까 아무래도 서울 수도권으로 좀 매매 가격이 좀 높게 부동산 시장이 좀 양극화 현상이 좀 나타났다 볼 수 있을 것 같고요. 예. 또한 서울 같은 경우는 이제 청약 시장 있죠. 우리 분양 시장에서도 예. 보면 경쟁률이 뭐 100대 1 뭐 이렇게 크게 나타나고 있어요. 예. 지방 같은 경우는 5대 광역시만 따져도 3대 1 정도밖에 안 되거든요. 아. 그렇기 때문에 매매 시장, 청약 시장에서 좀 양극화가 좀 나타났다라고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예. 그렇다면 지난해 수도권, 서울을 제외한 지역의 부동산 시장은 어땠는지도 궁금한데요. 어떻게 평가를 하시겠습니까? 지금 뭐 부동산 시장에 대해서 다들 다 인식을 하고 계실 텐데 예. 침체가 지속됐는데 지방은 여전히 침체가 지속되고 있다라고 좀 볼 수 있을 것 같아요. 고금리 그리고 이제 금리 인상에 대한 리스크로 인해서 지금 부동산 시장이 침체가 시작이 됐는데 예. 이러한 가격 하락세가 이제 쉽게 회복되지 못하고 있는 것 같아요. 뭐 물론 여러 원인들이 좀 있을 것 같지만 그래도 그 원인들에 의해서 좀 시장의 어떤 소비 심리가 전반적으로 살아나지 못하고 있는 것 같아요. 예. 그러다 보니까 거래량이 좀 계속 감소하게 되고 가격도 하락하게 되는데요. 또 임대 시장에서는 전세 사기 뭐 예. 이런 여파 등으로 인해서 월세 선호도 현상이 뭐 계속해서 증가되고 있고요. 또 금리 같은 경우도 지금 인하가 좀 됐습니다. 되고 또 최근에도 미국의 FOMC에서도 이제 내렸는데요. 예. 아직 이러한 금리 인하 효과는 시장에 반영되고 있지 않은 것 같아요. 그래서 지난해 지역 부동산 시장을 좀 보면 아직까지 그 침체의 분위기가 회복되지 못하고 유지됐다라고 좀 정리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예. 이렇게 지역의 부동산 시장은 아직도 침체 현상을 유지하고 있는데 지난해 12월 3일 비상계엄 사태 또 탄핵 정부 전국적으로 그 이후에 더욱더 좀 얼어붙고 있는 것이 아닌가 이런 지적들도 나오고 있는데 현재 지역 부동산 시장의 분위기는 어떻습니까? 아무래도 부동산 시장뿐은 아닐 거예요. 우리가 지금 전국적으로 안정되지 못하고 있다 보니까 예. 여러 가지 부정적인 요인들이 많이 발생을 할 텐데 부동산 시장 같은 경우도 심리가 좀 중요한 어떤 시장입니다. 그러다 예. 보니까 12월 초에 나왔던 계엄 사태와 이제 탄핵 정국 속에서 이제 통계적으로도 조금 나타나고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계엄 사태를 전후해서 이제 충청권 아파트 매매 건수만 보더라도 84건에서 50건으로 한 40% 가량 감소를 좀 했고요. 예. 그리고 작년 12월 4주차 주간 아파트 가격을 보니까 대전 같은 경우는 뭐 계속 오르락 내리락 보합세를 이뤘는데 여전히 예. 하락세를 다시 또 나타냈고요. 아. 그리고 여러 시도가 있죠, 전국에. 근데 그중에 이제 세종시 같은 경우는 또 지속적으로 또 하락을 하는 상황이었는데 예. 조금 더 떨어진 걸로 좀 나타나고 있어요. 그래서 계엄 사태 그리고 탄핵 정국이 부동산 시장에 뭐 부정적인 영향을 미칠 것이라고 좀 얘기는 했었는데 통계적으로 잘 나오지 않았었거든요. 근데 예. 어느 정도 가시적으로 좀 나오고 있는 것 같고 특히나 뭐 우리 지역에서는 이제 세종시 같은 경우가 문제가 좀 많이 됩니다. 그래서 예. 부동산뿐만 아니라 어떤 지역 경제에도 타격을 좀 많이 받는 듯한 영향을 좀 보고 있고 또 하나는 이제 탄핵 정국으로 가면서 이제 현재 정권에서 추진하고 있는 어떠한 정부의 정책들이 있어요. 예. 이런 부분들이 자체되지 않을까 걱정의 목소리도 좀 높아지고 있는데 수도권 1기 신도시의 이제 노후계획도시 특별법을 통해서 예. 재건축 사업이 좀 진행이 좀 되고 있거든요. 예. 근데 그 부분에 이제 우리 지역에서도 이제 둔산지구, 합동 송촌지구, 노원지구가 좀 포함이 되는데 예. 특히나 둔산지구 같은 건 좀 기대감이 좀 높았습니다. 예. 근데 이런 지역에서도 좀 우려 목소리가 좀 많이 나오고 있는 것 같습니다. 그렇다면은 대전, 세종, 충남 우리 지역 부동산 시장의 이런 침체의 분위기 2025년 올해도 계속이 될까요? 아니면은 좀 변화가 있겠습니까? 어떻습니까? 박근혜 전 대통령 탄핵 당시에도 이제 부동산 거래량 그리고 아파트 가격 같은 경우는 일제히 하락세를 좀 보였습니다. 예. 아무래도 이제 공급 대책이라든지 아니면 규제 등의 변동성이 이제 어떻게 되느냐가 좀 궁금한 상황일 거예요, 시장에서는. 예. 그래서 지금은 이제 뭐 살짝 하락세 그리고 관망세 이런 부분들이 시장에서 좀 보이고 있는 것 같은데요. 아무래도 이제 탄핵 인용 여부가 이제 부동산 정책의 향방에
어떻게 될지 가장 중요한 요소가 될 거예요. 예. 그리고 아직까지는 이제 심리가 쉽게 회복되지 못할 것으로 보고 있기 때문에 올해 상반기까지는 침체가 이어질 것으로 좀 보고 있긴 합니다. 예. 하지만 최근에 긍정적인 요인으로는 이제 금리가 좀 하락한다는 점은 꼽을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렇기 때문에 어떤 환경적으로 제도적인 부분들이 조금 정리가 좀 되고 또 예. 정부가 좀 안정이 돼야 됩니다. 아까 말씀드린 건 심리적인 부분이 좀 중요하기 때문에 일단 소비 심리가 살아날 수 있는 종목의 안정화가 조속히 시행이 된다면 시장의 회복도 조금 빠른 속도로 나타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예. 그런데 이제 올해 일부 부동산 제도가 바뀌는 것이 이제 확정된 것들이 있잖아요. 어떤 제도들이 변화가 있습니까? 앞으로 이제 정권의 변화가 어떻게 되느냐에 따라서 뭐 일부 보완되든지 수정된 가능성은 좀 있습니다. 예. 하지만 일단 뭐 올해 변화되는 제도들 같은 경우는 아무래도 이제 대출과 세제 부분에 좀 큰 변화가 예상이 좀 됩니다. 소득세법 그리고 조세특례 제한법 등에 대한 개정안이 이제 시행되기 때문인데요. 예. 우선 뭐 첫 번째로 보자면 인구 감소 지역이 있어요, 지방에. 예. 이런데 1주택자가 주택을 신규로 취득할 때는 세제 혜택이 좀 시행이 이제 1월부터 시행이 됩니다. 예. 그러니까 인구 감소 지역이나 이제 비수도권 미분양 주택을 새롭게 구입을 해도 종부세와 양도세를 이제 산정할 때 1주택자로 간주를 해주는 거예요. 그러니까 아무래도 주택에 대한 어떤 소비를 좀 촉진시키려고 하는 거겠죠. 예. 그래서 이런 부분을 통해서 미분양이라든지 이런 부분을 좀 해소하려고 좀 하고 있고, 그리고 주택 청약 종합 저축이 있어요. 예. 그래서 1월부터 이제 세제 지원이 좀 확대가 됩니다. 그래서 연소득 7천만 원 이하인 가입자의 소득공제 혜택이 예. 무주택 세대주뿐만 아니라 배우자까지 확보가 돼요. 그래서 이런 부분도 확인하시면 유리하실 것 같고, 예. 또는 아까 말씀드렸던 거하고 같이 연계되는 건데 이번 정부에서는 이제 재건축을 좀 쉽게 하려고 하고 있거든요. 예. 예. 그래서 6월부터는 이제 안전진단 없이 재건축이 좀 가능해질 것 같고요. 또 하나 이제 부정적인 부분 같은 경우는 아까 말씀드렸던 스트레스 DSR이 있어요. 예. 그게 이제 올 7월부터는 3단계가 실시가 됩니다. 예. 그렇기 때문에 대출의 한도가 좀 줄게 되고요. 그리고 이제 모든 금융권 대출의 규제를 좀 받게 돼요. 예. 그렇기 때문에 이 부분을 좀 확인을 하셔서 만약 내가 대출을 좀 계획을 하고 있다 하시면은 7월 이전에 하시는 것도 하나의 방법이 좀 될 수 있을 것 같고요. 예. 또 청년을 위한 어떤 제도도 좀 시행이 됩니다. 그래서 청년주택 마련을 위해서 이제 분양가의 80%까지 저리로 빌려주는 청년주택 드림 대출이 출시가 돼요. 예. 그래서 이 청년주택 드림 청약에 가입을 한 후에 1년 이상 돈을 납입을 한 19세 이상 34세 이하 무주택 청년 그리고 연소득이 7천만 원 이하인 경우에는 이 주택 드림 대출을 이용할 수 있으니까 예전 마련이 조금 쉽게 될 수도 있겠습니다. 예. 자, 그럼 2025년 올해 부동산 시장은 전반적으로 어떤 방향으로 나아갈지 어떻게 전망을 하고 계십니까? 우선 공급이 화두라고 말씀드렸는데 예. 올해도 이제 공급에 대한 부분을 얘기 안 할 수가 없을 것 같아요. 근데 아파트 입주 물량, 공급 물량 모두 30% 정도는 이제 줄어들 전망입니다. 예. 그래서 당장 입주할 수 있는 아파트도 줄어들고 그다음에 분양되는 아파트들도 줄어드는데 이게 좀 부동산 R114 통계를 좀 봤어요. 예. 그래서 올해 예상되어 있는 게 14만 6,130가구가 분양에 나설 예정이라고 합니다. 근데 이 수치가 어느 정도냐면요. 분양 물량이 최근에 가장 저조했던 게 2010년이에요. 예. 그때가 17만 2,670가구였어요. 그때보다 적군요. 네, 그때보다도 좀 적고 예. 그리고 작년에 분양 예정 물량이 또 올해로 2월된 부분까지 포함이 된 거예요. 그래도 좀 적게 나타나고 있거든요. 예. 그리고 또 우리 대전에서도 이제 작년에 분양을 하려고 했던 부분들을 이제 여러 가지 상황이나 이런 걸 보고서 이제 올해로 이원한 것도 좀 있거든요. 예. 그래서 어떻게 보면 시장 자체로만 본다면 좀 부정적인 상황이 좀 많이 있습니다. 그리고 또 아까 말씀드렸던 DSR 3단계 시행이라든지 예. 공급 부분, 수요자 부분에서도 좀 어려운 부분이 좀 많다라고 좀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은데요. 예. 그래도 우선적인 거는 뭐 정부 안정을 통해서 조금 기댈 수 있는 부분, 아까 말씀드린 금리나 이런 부분들로 인해서 시장의 좀 반전을 좀 기대를 해봐야 할 것 같습니다. 예. 그렇다면 2025년 주택 시장의 가장 큰 변수라고 보면 전국의 안정과 금리 쪽으로 저희가 좀 봐야겠군요. 네, 그렇습니다. 대출에 대한 규제, 예. 뭐 금리나 같은 결과로 나타날 텐데요. 또 지금 말씀드렸던 공급에 대한 축소 부분들도 예. 있을 거고, 그리고 아무래도 전월세 시장도 아직 전세 사기 문제에 대해서 자유롭지 못해요, 우리가. 예. 그러다 보니까 이런 부분들도 올해 주택 시장의 변수로 좀 나타날 수 있을 것이다라고 하고 있는데요. 또 하나는 미국 얘기를 안 할 수가 없습니다. 예. 트럼프 대통령이 이제 재주권이 확정이 좀 됐죠. 예. 그러다 보니까
어떤 경제적 불확실성도 좀 커지는 분위기예요. 트럼프 대통령 같은 경우는 주로 이제 보호무역주의나 감세, 인플레이션 유발 이런 부분들이 좀 나타나게 되면서 이제 대규모 재정 지출을 할 것으로 좀 예상이 좀 되거든요. 예. 그래서 이런 부분들이 우리나라 금융시장, 부동산의 여러 가지 방향에서 나타날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래서 트럼프 대통령이 미국 금리를 인상을 유도하게 된다면 시장은 또 요동칠 수 있는 분위기가 좀 있습니다. 왜냐하면 우리나라 같은 한국은행에서도 미국 금리가 인상이 된다면 또 예. 따라가야 되거든요. 예. 그래서 국내적인 요인과 이제 국외적인 요인이 올해 주택시장에서 변수로 작용할 수 있을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예. 자, 이제 2025년 부동산과 관련해서 이 5시 대세남 청취자 여러분들께 좀 조언이 될 만한 내용이 있다면 전해주시면 좋을 것 같은데요. 그리고 이번 정부에서는 어떻게 앞으로 이 주택 시장에 대해서, 부동산 시장에 대해서 나아가야 할지 제언의 말씀까지도 한번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시장의 전망을 그리 밝게 해드리지 못하는 점에서 좀 사과를 좀 드려야 될 것 같고요. 예. 어쨌든 부동산 시장이라고 하는 것이 결국 외부나 내부 요인 등으로 인해서 지속적으로 좀 변해왔다는 걸 우리가 경험적으로 알 수가 있었습니다. 90년대에 IMF가 있었고요. 2000년대에는 외환위기 등이 있었는데 예. 우리가 오히려 알려지지 않았지만 이런 어려운 상황에서도 우리가 해답을 찾을 수도 있었고 찾는 분들도 계셨거든요. 그렇다는 얘기는 우리가 하나의 측면으로 볼 것이 아니라 좀 다양하게 봐야 되겠다라는 생각도 있습니다. 그래서 위기에서도 항상 기회는 있었던 것처럼 우리가 지금 부동산 시장이 침체가 됐고 전망도 불투명하지만 장기적인 투자 안목이 어떻게 보면 더욱더 필요한 시기라는 좀 생각이 좀 듭니다. 그렇기 때문에 위기가 기회라는 생각을 좀 하시면 좋은 성과가 좀 있을 것 같고요. 정부 같은 경우는 큰 틀에서 본다면 방향성은 항상 맞습니다. 하지만 그 방향성을 가지고 정책을 시행하는 데 있어서 시장의 어떤 실질적인 목소리 듣는 게 지금까지 많이 부족했어요. 그렇기 예. 때문에 앞으로 정부가 어떻게 변할지 모르겠으나 새로운 정부가 들어오든지 아니면 다시 정부가 정책을 다시 집행을 할 경우에는 시장의 목소리, 시장의 실무자들의 얘기를 좀 들어야 됩니다. 예. 그래서 이런 시장의 목소리를 통해서 시장에 맞는 그러한 정책들이 제안이 돼야 될 것 같습니다. 예. 오늘 말씀 여기까지 듣겠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오늘 집중 인터뷰 2025년 새해에 달라지는 부동산 제도는 무엇인지, 새 부동산 시장의 전망까지 대전과학기술대학교 부동산 재테크과 학과장이신 박유석 교수와 함께했습니다. 지역의 현안, 정치, 사회 여러 주제에 대한 품격 있는 시사토크 명품 지방시, 원고한 한남대 행정학과 교수, 최진혁 충남대 도시자치융합학과 명예교수 두 분과 함께 하겠습니다. 교수님들 어서 오십시오. 네, 안녕하세요. 네, 전국 최초의 특별 지방자치단체인 충청광역연합이 출범했습니다. 충청광역연합은 대전, 세종, 충남, 충북 4개 시도가 함께 힘을 합쳐서 충청 메가시티를 최종 목표로 초광역권 사무를 공동 처리하기 위해 구성한 특별 지방자치단체인데요. 전국에서는 처음으로 만들어졌습니다. 수도권 집중에 따른 지방소멸 위기에 대응하고 지방분권 실현과 지역 균형 발전을 실천한다는 목표 또한 갖고 있는데요. 이제 막 시작한 충청광역연합, 앞으로 최종 목표를 향해 순항할 수 있을지 두 교수님과 함께 진단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충청광역연합, 어떻게 보면 막연하게 생각했던 4개 시도의 특별 지자체가 현실이 됐습니다. 그런데 얼마 전 대전 충남 행정 통합을 했다고 하고, 또 대전 충남, 세종, 충북, 충청광역연합은 또 무엇이고 또 메가시티는 무엇인지 참 용어들이 많이 나오면서 우리 도민 여러분들도 헛갈려 하실 것 같고 혼란스러워 하실 것 같은데, 이 부분을 좀 두 분께서 정확히 좀 나눠서 짚어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네, 일단 그 통합 끝에 자를 좀 유심히 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예. 네, 통합이라고 하는 말 자체는 그 물리적 경계가 이제 완전히 하나가 되는, 어떻게 보면 그동안에 분리되어 있던 행정구역이 하나가 되는 예. 이제 그런 물리적인 통합을 의미하는 수가 있고, 그다음에 연합은 이제 기존에 분리되어 있던 구역은 그대로 존치한 상태에서 예. 서로 광역적으로 필요한 사무를 공동으로 처리하기 위해서 이제 추진하는 하나의 협의체, 뭐 이렇게 좀 보시면 좋을 것 같은데, 그리고 또 이제 메가시티에 대한 문제가 또 있지 않습니까? 예. 그런데 이거는 어떻게 보면 법적인 용어는 아닙니다만은 좀 더 넓은 지역을 하나로 더 크게 통합한다. 이렇게 좀 이해를 하시면 좋을 것 같아요. 그러니까 예. 지금 대전과 충남도가
행정 통합에 대한 얘기를 이제 꺼냈지 않습니까? 그러면 두 개의 이제 구역이 하나는 이제 묶여지는 형태가 되는 거고, 그다음에 이제 충청권 이제 광역 연합은 기존의 것을 이제 그대로 존치한 상태에서 서로의 필요성에 의한 사무를 이제 처리하는 그런 것이기 때문에 조금 이제 충청권 광역 연합은 그다음에 세종과 충북이 같이 들어오는 형태거든요. 그러니까 이제 자치단체의 그런 어떤 개수나 이런 것도 좀 다른 그런 상황이기 때문에 통합과 이제 연합은 이제 그렇게 좀 구분하시면 좋을 것 같고, 통합은 어떻게 보면 완전히 법인격이 하나로 묻혀지는 것이기 때문에 정치적인 변화도 생길 수밖에 없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뭐 지금 대전광역시장하고 충남도지사 서로 따로 했는데 만약에 통합이 되면 하나로 선거를 하게 되는 거죠. 그다음에 이제 연합은 이제 각각 이제 별개로 선거를 해서 이제 광역 연합의회를 만들고 거기에서 이제 사무를 배물해서 처리하는 그런 형태이기 때문에 정치적인 지형에 대한 변화는 크게는 없다라고 보시면 되는 거고, 그런 차이가 가장 큰 차이점이 아닐까 하는 생각이 듭니다. 최재 교수님 설명이 잘 됐습니까? 거기다 플러스 조금 더 하면은 이게 특별지방자치단체라고 우리 충청광역연합이라고 하는 것이 전국 최초로 특별지방자치단체라고 하는 그런 명칭으로 시작을 했다, 이런 말씀을 하는데, 이제 특별지방자치단체 우리가 기존에 지금 얘기했던 대전광역시라든지 충청남도, 세종시, 충청북도 이건 일반지방자치단체라는 거죠. 그러니까 일반지방자치단체인데 이제는 일반지방자치단체로 주민들에게 서비스를 제공해 나가는 것이 사실은 부적절하거나 비효율적인 뭐 이런 부분들을 이제는 특별지방자치단체를 통해서 서비스를 제공해 주겠다. 이 얘기는 결국 광역적 행정 수요가 이제 상당히 커져서 그런 요구 사항들이 많아지기 시작했다. 그런 측면에서 우리가 4개 시도가 연합해서 뭔가 주민들에게 적극적으로 광역 행정 수요에 맞는 그러한 서비스를 창출하고 배분하고 관리해 나가겠다라는 그 의지를 담는 내용이 아니겠는가. 뭐 그렇게도 해석이 될 수 있을 것 같아요. 지금 뭐 대전, 충남을 제외하고는 행정 통합에 있어서는 사실 세종, 충북은 조금 적극적이지는 않은 그런 상황이고, 어쨌든 충청광역 연합만큼은 한 뜻을 모아서 출범을 했는데 이제 충청광역연합의회가 구성이 되고 의장도 선출이 됐습니다. 이 의회는 충청광역연합 감시기구 역할을 하게 되는 그런 셈인 겁니까? 어떻습니까? 뭐 의회라고 하는 것은 원래 의회의 존재 이유는 집행부에 대해서 견제 감시기관으로서 존재한다, 이런 얘기를 하죠. 그러나 이제 또 거기에 맞춰서 의결기관이라고 하는 그런 존재 이유도 있는데, 물론 여기에서는 이제 견제 감시기관으로서 연합정부라는 용어를 행안부에서 쓰지 못하도록 했기 때문에 그냥 충청광역연합이다, 이런 용어 자체를 그대로 쓰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거기에 집행부의 장은 연합장이다, 이런 표현을 썼어요. 연합장. 그리고 또 거기에 의결기관인 의회는 연합의회다, 이렇게 두고선 지금 집행부의 견제감시기관 내지는 의결기관으로서 또 더 나아가서는 충청권 전체적으로 대표기관으로서도 의미가 되겠죠. 그러나 이제 중요한 것은 충청광역연합이 4개 시도의 그러한 시민과 도민들의 의견을 또 대표들의 의견을 잘 받아서 어떤 사무를 적절하게 수행해 나갈 것이냐라고 하는 거에 대해서 의결해 주고 또 집행부에 대해서 견제해 주는 이런 역할을 하게 될 겁니다. 그런데 이제 처음 시작하다 보니까 사실은 각 시도에서 4명씩 지금 나와서 16명으로 아마 구성이 되어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16명이 구성이 돼서 거기에는 상임위원회가 구성되어 있고, 역시 특별위원회, 상임위원회는 초광역 행정산업위원회하고 초광역 건설환경위원회, 그다음에 의회운영회, 이런 3개의 상임위원회가 있고 예산결산위원회, 윤리특별위원회 2개의 특별위원회를 두어서 지금 운영해 나가고 있고, 거기에 초광역 사무를 이제 배분받아서 처리해 나가고 있는, 대체적으로 18개 부문에 107개 세부 사무를 얘기하는데 거기에는 교통인프라, 산업경제, 사회문화, 국제교류 관련된 업무를 지금 맡아서 처리하는 것으로 이렇게 돼 있습니다. 자, 원 교수님. 이제 의회는 여러 가지 기능이 있습니다만은 가장 중요한 것이 이제 뭐 물론 이제 집행부에 대한 감시, 이거는 뭐 기본적인 것이고,
그다음에 이제 예산을 감시할 수 있는 그런 측면이 있는 거죠. 그러니까 행정부가 갖고 있는 예산이 제대로 잘 이제 편성이 되고 집행되는지를 감시하는 기능이 있다라고 보는데 저는 또 중요한 측면 중에 하나가 이제 자치 입법권에 대한 측면들이거든요. 그러니까 의회는 특정한 사물에 대해서 이제 뭐 자치사무든 거기에 관련돼서 스스로 입법을 할 수 있는 물론 조례 제정권이긴 합니다만은 그런 측면에서의 논의가 이제 있는데 이제 광역연합의회 같은 경우가 이제 그 기능을 제대로 다 할 것이냐라고 하는 문제가 조금 이제 명확치 않을 가능성이 있는 게 뭐냐면 지금도 우리 교수님께서 세 개의 이제 특별위원회 말씀해 주셨거든요. 행정산업, 이제 건설환경, 의회 운영위원회야 뭐 이제 뭐 상임위원회에서 당연히 있어야 되는 것이기 때문에 그러면 만약 예를 들어서 건설환경과 관련된 사무에 관련돼서 대전에서는 이 사무를 이제 어느 정도 줬다라고 생각하고 다른 데 다 줬다고 생각하는데 실질적으로 그 사무에 들어가면 연결된 사무들이 또 있습니다. 이제 그러한 부분들에 있어서 권한이 어디까지일 것이냐라고 하는 부분이 분명히 발생할 수밖에 없어요. 이제 그런데다가 의회 구성이 이제 16명이 돼 있습니다만은 실질적으로 이제 상임위원장이 있고 의장이 있고 근데 이런 부분들이 있기 때문에 이거에 대한 어떤 그렇게 보면 자리 배분이라든가 이런 부분들이 굉장히 또 내부 내에서 나타날 가능성이 좀 뭐 여러 가지 정치적인 요소들이 나타날 가능성이 있거든요. 그러면 그 광역연합의회가 제대로 그 광역적인 사무에 대해서 감시할 수 있겠느냐. 그다음 기존에 의회가 또 있단 말이죠. 그러니까 이제 대전, 충남, 충남북, 세종 다 의회가 있고 또 이제 광역연합의회가 또 있단 말이죠. 이런 부분에 있어서 어떻게 보면 좀 중복적이고 또 한번 거쳐야 되는 그런 측면이 있지만 그 사무를 전적으로 다 일임할 것이냐 아니면 부분적으로 일임할 것이냐 거기에 대한 고민도 같이 좀 있어야 되는 그런 상황인 것 같아요. 예. 이 의원들이 어떻게 보면 이제 차출돼서 모두 이제 머리를 맞대야 되는 그런 상황인데 지금 연합회 첫 시작부터 좀 잡음이 나오면서 이제 우리 시민들이 보기에는 또 감투 싸움 하고 있구나 이런 이야기가 나올 수밖에 없는 그런 상황이 벌어졌습니다. 또 교수님께서 어떻게 보시는지도 궁금합니다. 최진혁 교수님. 네. 그날 광역연합 출범식에서 가서 이제 그런 얘기를 들었어요. 처음 시작하는데 그 전날에 뭐 의회의원들이 모여서 회의를 하는데 그 전에 하기로 했던 사전 의결해 놨던 것들이 다 바뀌어버렸다. 그러니까 미리 사전에 합의해뒀던 것들이 다 무용지물화되는 이런 상황 속에서 신뢰가 되겠는가 뭐 이런 얘기가 됐습니다마는 그러나 또 나름대로 의회에서 판단을 해서 이렇게 가자라고 아마 얘기는 했었던 것 같습니다. 그러나 뭐 첫 출발선에서 그런 해프닝이 있다라고 하는 것은 사실 바람직한 것은 아니죠. 앞으로 이제 우리가 충청권 광역연합을 이걸 시행한다라고 하는 것은 그 중요한 충청권의 이제 화합과 상생, 협력이라고 하는 부분을 보여줘야 되는 거죠. 그것을 위해서 또 가야 될 부분이 있기 때문에 앞으로 충청연합의회는 상당히 이제 상대방을 배려하고 희생하는 그러한 모습들이 보여져야 될 것이다. 지금 첫 번에 보인 모습은 어떻게 보면 그동안의 경쟁 관계 속에서 뭔가 자리 싸움으로 비춰질 수 있는 오해 이런 부분들이 비춰질 수밖에 없었던 부분이 있어요. 그러나 이제는 그것을 넘어서 뭔가 충청권이 하나로 화합하고 상생하는 그런 가치 지향적인 것이 이 충청광역연합의 어떤 정신에 맞는 거기 때문에 그런 쪽으로 가야 되지 않을까 그런 생각을 해봅니다. 그래서 사실은 또 애매하게 충청연합장이 충북도지사였는데 또 의회의장이 충북도로 이렇게 했다라고 하는 것이 4개 시도가 연합해 나가는 데 있어서 상당히 모양새가 좋지 않지 않느냐 뭐 그런 얘기가 있었고 그래서 이제 그런 부분은 시간이 가면서 좀 더 서로 배려하는 관계 속에서 4개 시도가 함께 갈 수 있는 그런 모습들을 좀 보였으면 좋지 않을까 그런 생각을 해봅니다. 몽공 교수님은 어떻게 바라보셨습니까? 그러니까 저도 좀 이제 우려스러운 상황들이 이제 좀 발생하고 있는 것 같은데 4개 시도가 인구수가 다 다르다는 말이죠. 그리고 어떻게 보면 특별히 이제 세종특별자치시 같은 경우에는 나름대로의 행정 수도로서의 위상 이걸 갖고 있는 그런 자치단체이다 보니까 서로 간의 역할이라든가 의회 구성에 대한 배분을 하는 데 있어서 좀 정치적인 조금 갈등이 있는 것은 사실인 것 같아요. 인구수가 이제 차등되니까
거기에 따라서 의회 연수도 차등 배분하자. 예. 인구 대표적으로 이렇게 나오는 거고 뭐 적은 지역에는 그런 손해를 보니까 아무래도 또 갈등을 할 수밖에 없는 거고 그다음에 말씀하신 대로 지금 뭐 의장에 대한 어떤 문제, 부의장에 대한 문제 예. 이런 여러 가지 이제 의사봉을 쥐고 있는 사람이 또 누구냐에 따라서 이게 달라지다 보니까 거기에서 광역연합의회의 이제 출발점이 처음부터는 이렇게 썩 상쾌하지는 않았다라고 하는 거. 그러다 보니까 광역 생활권 이런 걸 구축하고 상생 협력을 동호하고자 하는 그런 어떻게 보면 이제 범인격인데 예. 소지역주의가 또 나타나는 것이 아니냐라고 하는 그런 걱정이 예. 좀 있는 것 같습니다. 네. 예. 그러니까 이제 뭐 각자의 논리는 충분히 만들 수 있습니다. 인원수가 많으니까 우리 인구수에 맞게 달라. 아니다. 우리는 공평하게 4개의 광역자치단체가 만난 거기 때문에 공평하게 그건 나눠야 된다. 이제 논리를 어떻게 만들고 어떻게 설득시키느냐의 작업인데 이제 처음 시작부터 좀 잡음이 나면서 지켜보는 도민들 입장에서 시민들 입장에서는 시작부터 저렇게 싸우면 또 일반 정치와 똑같지 않느냐 이런 이제 우려의 목소리가 나올 수밖에 없고 또 지켜보는 눈이 굉장히 많습니다. 처음이기 때문에 조금 더 시작부터 어느 정도의 좀 기싸움이 있는 것 아니냐 이런 생각도 드는데 어쨌든 공론화가 되었던 대전 충남 행정통합의제 일각에서는 광역연합이 자리 잡아가는 과정에서 대전 충남 통합을 또 논의하는 것이 이거 좀 걱정된다. 우려의 목소리가 나오고 있어요. 이 두 가지가 동시에 지금 가고 있는 상황이니까 네. 두 분께서는 또 어떻게 보고 계신지도 궁금합니다. 네, 먼저 최진혁 교수님. 네. 결국 이제 4개 시도가 화합하고 상생해서 뭔가를 우리가 만들어가자라고 하는 충청권의 그러한 포부를 밝혔는데 예. 그게 얼마 가지 않아서 바로 이제 또 대전 충남이 통합하겠다. 이거는 완전히 이제 아까 말씀드린 대로 2개의 지방자치단체가 하나의 지방자치단체로 완전히 행정통합, 정치통합까지도 되는 거죠. 예. 뭐 그런 상황을 만들어내겠다고 하니까 야 이게 뭐 4개 시도는 함께 가야 되는데 대전 충남만 또 그렇게 빠져서 나간다고 한다면은 이게 동력을 받을 수 있겠는가? 예. 뭐 이런 우려의 목소리가 있습니다. 그러나 이제 우리가 대전과 충남이라고 하는 것은 사실은 조선의 500년 역사 속에서 충청도라고 하는 개념이 팔도라고 하는 개념이 있었고 예. 우리가 그것이 바뀌어진 게 이제 1895년 가보개혁에 의해서 이제 분절이 돼서 23개 부로 이제 나눠지는 그런 상황 속에서 예. 우리가 이제 행정체제 개편의 여러 모습들을 보여왔는데 그로부터 사실은 지금 거의 1895년부터 지금까지 따져보면은 충청북도가 하나로 묶어지어지는 그러한 아주 상당히 중요한 시기라는 거죠. 예. 그리고 대전과 충남은 사실은 하나의 지역이었던 걸로 우리가 보는 거죠. 예. 그래서 당시에 대전과 충남이 하나였다가 분리되어지는 그런 상황이 1989년도로 기억을 하고 있습니다만은 예. 그때의 논리는 도시 발전을 해나갈 수밖에 없었던 그런 부분이 그러니까 과거에 못 살았던 그런 지역이라고 하는 부분들이 대부분 농촌권역으로 같이 있었기 때문에 예. 그래서 이제 그런 쪽에서 자꾸만 도시화가 진행되어지는 그런 상황 속에서 도시와 농촌을 좀 더 분리해서 행정 서비스를 제공해 주는 것이 타당하다라고 하는 그런 논리 속에서 대부분의 도시와 농촌이 분리되어지는 광역시가 그렇게 해서 직할시와 그렇죠. 광역시가 이렇게 해서 예. 만들어지는 그런 체제를 채택했다라는 거죠. 그러다가 이제 우리가 한 지금 35년 만에 다시 도시와 농촌을 지금 뭐 다 합해서 통합하겠다 이런 얘기로 나오는 그런 입장에서 보게 될 때 대전과 충남의 통합은 크게 제가 볼 때는 그 무리수가 아니다. 오히려 충북을 함께 가야 되는 것이 이게 가장 중요한 부분이라고 생각해요. 예. 과거에 우리 조선시대 때 움직였던 팔도라는 개념 안에서 볼 때 그렇다고 한다면 그것을 가기 위한 전초전으로서 뭔가 설득이 되고 각 자치단체와의 합의를 이룬 상황에서 가는 것이 타당하지 않았겠는가. 예. 이런 생각을 해봅니다. 잘못하다가는 광역연합이라고 하는 이것이 우리가 탈퇴 기준도 있어요. 탈퇴할 수도 있어요. 그러면 충북이 이런 상황에서 우리가 여기서 계속 가야 되는 것인가? 이런 식으로 자꾸만 그들 나름대로의 또 논리를 만들어 나가게 된다고 한다면은 대전 충남의 이 통합이라고 하는 것이 굉장히 또 어려워질 수 있는 부분 아니겠는가? 전체적으로 볼 때는. 예. 그래서 그런 부분들을 잘 조율해 나갈 수 있는 어떻게 보면 제가 보기에는 1895년 가보개혁 이후로 만들어지는 진짜 충청권의 다 하나의 단합된 모습을 만들어낼 수 있는 절호의 찬스가 아닌가. 그런 측면에서 우리가
경제 권역도 넓혀 나가고 규모의 경제를 통해서 좀 더 발전해 나가고 우리가 수도권에 대비하는 그러한 일극 중심제에서 다극 중심제로 가는 대한민국의 균형 발전을 견인해 나갈 수 있는 아주 절호의 찬스가 예. 이번 통해서 이루어져야 될 부분이 아니겠는가. 그런 생각을 통해서 볼 때는 좀 더 대전 충남이 통합되는 것은 1단계라고 본다면은 2단계 차원에서 충북과의 또 세종은 참 여러 가지 행정 수도라고 하는 그런 부분의 탄생 배경이 좀 달라서 자꾸 이제 그런 쪽으로 워싱턴 DC 같은 그런 도시를 지금 선호해 나가는 그런 모습을 보이고 있는데 예. 그게 서로 그런 속 얘기들을 충분히 공감하고 연합해서 하나의 충청권으로서의 위상을 견제해 나갈 수 있는 조정이 굉장히 필요하겠다. 예. 이런 생각을 해보게 됩니다. 예. 저는 이제 뭐 그 통합 얘기도 이제 나왔습니다만은 중요한 게 주민들의 의사라고 보는 거죠. 예, 예. 그러니까 그런 부분들이 전제가 되어야 우리가 통합에 대한 그런 실효성을 좀 제고할 수 있는 것인데 지금은 이제 시민들의 의사가 어느 정도 수준인지에 대한 명확한 파악이 되고 있지 않다라는 것이 저는 이제 전제적인 한계라고 예. 생각이 들어요. 그런 상태에서 공교롭게 이제 자치단체 장들은 다 이제 한 정당 소속이란 말이죠. 예. 계속 나가다가 2년 뒤에 이제 지방선거를 통해서 서로 다른 배경의 그런 분들이 들어오시게 된다면 서로 간에 이제 이견이 또 생길 가능성이 있다라는 거죠. 그러면 광양연합이라고 하는 부분들은 물론 뭐 탈퇴도 할 수는 있습니다만은 이 합의했다가 이거 아니야 또 생각되게 되면 또 실효성을 확보하는 게 참 쉽지 않은 그런 측면인데 그런 상태에서 이제 통합 먼저 얘기가 나왔다는 거죠. 대전하고 이제 충남도에 예. 대한 그런 측면인데 뿌리적인 그런 측면은 같다 하더라도 이제 분리된 상태에서 통합에 대한 여러 가지 실행적인 측면에서 조건들이 많이 필요한 부분들이 있어요. 예. 실제 이제 행정을 아주 수행하는 과정에. 근데 진짜 주민들의 의사는 어떤지 모르는 상태에서 통합에 대한 대외적인 측면, 경제적인 규모 이런 측면에서는 긍정적인 그런 측면도 물론 있지만 과연 이제 그것이 얼마만큼의 긍정적인 효과를 갖고 올 것인지 또 예. 주민들의 화합을 이끌어낼 것인지 여기에 대한 측면들은 아직 뭐 담보가 되지 못한 예, 상태란 예. 말이죠. 또 내부적인 측면에서 갈등이 벌어질 가능성이 또 있습니다. 통합에 대한 행정적인 어떤 절차라든가 예. 사무라든가 권한이라든가 재정이라든가 이런 측면이 있기 때문에 좀 더 통합에 대한 그런 측면들은 먼저 중요한 것은 시민들의 의사를 확인하는 것 가장 중요하다. 저는 그런 생각이 들고요. 예. 그게 없다라고 한다면 담보하기는 어렵다. 예. 네. 자, 그러면은 일단 말씀해 주신 대로 실효성을 앞으로 만들어 나가기 위해서 여러 가지 뭐 제도적으로도 좀 뒷받침이 필요할 것 같은데 가장 이것부터 좀 만들어져야 된다 좀 생각하시는 게 있다면 어떤 게 있을까요, 원 교수님? 가장 중요한 거는 예. 이제 특별법이에요. 그러니까 이제 통합에 대한 지위, 법적인 지위를 가져야 되기 때문에 물론 이제 지방자치법에서 뭐 통합할 수 있고 이렇게 할 수 있다라고 돼 있지만 대전과 충남이 되면 명칭서부터 시작을 해서 통합에 대한 법적인 지위를 명확하게 해줘야 된다는 거거든요. 특별자가 붙는 뭐 서울 특별시라든가 예. 네, 그다음에 세종 특별자치시가 됐고 예. 그다음에 도에 있어서는 제주와 강원과 전라북도가 예. 특별자치도로 예, 이제 돼 그렇습니다. 있단 말이죠. 그러면 이제 충청권도 특별자치가 된다라고 한다면 전국에 이제 특별자들 하는 게 너무 많다는 거예요. 특별, 특례 뭐 이제 다양해지는 거죠. 이제 그러면서 이제 법적인 지위는 갖춰야겠고 뭔가 특별하게 관리는 해야 되겠고 이런 상황이다 보니까 온 국토가 아마 특별히 되지 않을까라는 그런 우려도 있는데 일단 되기 위해서는 어떤 특별법이 있어야 되겠다. 예. 그다음에 이제 사무와 권한과 재정인데 지금 재정이 가장 이제 취약한 부분이거든요. 예. 권한은 뭐 어떻다 나눈다 치더라도 이 재정 부분에 있어서 어떻게 분담을 할 것이고 지방세 구조는 어떻게 가져갈 것이며 그다음에 중앙정부가 교부세는 어떻게 배분할 것인지에 예. 대한 특별한 지위가 인정이 돼야 실효성을 담보할 수 있다 예. 생각이 듭니다. 그럼 최 교수님께서는 이런 재원 확보에 대해서는 어떤 방안을 가지고 저희가 준비를 해야겠습니까? 아무래도 이제 특별지방자치단체로 처음 출범을 하고 충청권의 어떤 대전 충남을 통합하고 그 다음 단계는 이제 광역연합으로서의 그 지위를 찾아가는 그러한 상황이라고 한다면은 예. 지금 가지고 있는 4개 시도가 각출해 가지고 지금 쓰는 돈이 아마 보니까 제가 확인해 보니까 14억씩을 낸 것 같아요. 예. 그러니까 56억으로 일단은 아마 그 안에 이제 사무처 직원이라든지 사무처 운영하는 데 이 비용을 쓰고 이제 사무를 해나가는 그런 상황인데 턱없이 모자라는 그런 금액이죠. 그래서 이제 이런 부분을 좀 더
강화시켜 나간다고 한다면은 결국 국가로부터 재원을 지원받아야 된다라고 하는 그런 상황인데 교수님 말씀하신 대로 특별법의 어떤 지위를 보장을 받아서 거기에 맞는 재정 보전 신청을 해나갈 수밖에 없는 거 아니냐. 결국 지방 재정에 있어서의 건전성을 유지해 나가기 위한 그런 측면에서 자주재원을 좀 더 확보해 줄 수 있는 그런 상황이 지금 쉽지 않은 부분들이기 때문에 그런 부분들은 결국은 교부세를 통해서만 얻을 수 있는 그런 부분들이 상당히 클 수밖에 없겠다. 초창기에는. 그래서 이제 특별교부세 우리가 균투계획을 통해서 이제 광역연합개정이라든지 충남 개정을 두어서 뭔가 거기에 지원받을 수 있는 특별 보조금이라든가 교부세 같은 이런 부분들을 좀 더 상향 조정해 나가는 이런 부분으로 시작을 해야 되지 않을까. 그러면서 어느 정도 이제 단계에 오르면서 더 나가서 그 자치단체 주민들, 시민들, 도민들의 어떤 직접 세금을 충당해서 그 세금을 통해서 뭔가 운영해 나가는 부분. 지금은 대부분이 이제 세금을 걷는다 하더라도 국가가 어서 나눠주는 식의 그런 부분들이 많이 있고 또 그러다 보니까 이제 자기 돈을 써서 자기가 해결한다라고 하는 이런 부분들이 굉장히 취약하고 정치인들이 뭐 따오는 거에 대해서 이렇게 많이 홍보하는 이런 상황인데 이제는 우리 지역의 살림을 한번 주민들이 내는 세금에 의해서 한번 제대로 해보자라고 하는 그런 측면에서 이번 대전 충남이라든지 광역연합을 그런 자주재정 차원에서 한번 시도해보는 것도 하나의 의미는 있겠다. 그러나 너무나 지금 초반에 들어가는 비용이 많기 때문에 사실은 쉽지 않은 부분이 있습니다만은 일단 국가로부터 지원받을 수 있는 그런 부분들을 최대한 교부세를 통해서 얻어내야 될 부분이 아닌가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자, 오늘 저희가 이제 2부작으로 준비를 하고 있는데 오늘 명품 지방시 시간에는 충청광역연합 출범의 의미와 과제 첫 순서로 충청광역연합 출범의 의미 그리고 재원 확보에 관한 문제에 대해서 짚어봤습니다. 다음 주에는 두 번째 시간으로 갈등 요소 또 성공적인 안착을 위한 과제 등에 대해서 두 교수님과 또 진단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충남대 도시자치융합학과 최진혁 명예교수, 한남대 행정학과 원권 교수 두 분과 함께했습니다. 두 분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오늘 생각하신 새해 소망과 바람들 모두 이루어지는 한 해가 되기를 기원합니다. 1월 1일 수요일 새해 첫날 보내드린 5시엔 대세남 여기까지입니다. 오늘의 끝곡 테일러 스위프트의 Begin Again 이 노래 전해드리면서 저는 내일 다시 찾아뵙겠습니다. 지금까지 김영철이었습니다.